제가 말씀드릴 그 강의의 제목은 심장혈관 질환의 최신 치료입니다. 이제 강의 제목은 심장혈관 질환인데 실제로 해부학 용어를 보면은 심장혈관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심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심장혈관 질환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성인에서 문제가 되는 부위인 관상동맥과 심장에서부터 피가 뿜어져 나오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대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성인에게 있어서 심장혈관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거의 99% 이 두 개 구조에서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된다고 그럴 때 증상 호소하는 양상이 두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어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이제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는 인체의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혈관이 분포해가지고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은 왜 이름이 관상동맥일까? 학생 때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임금님 관 모양이 이렇게 됐거든요. 뒤집으면은 거의 사람의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금님 관해서 관 모양의 동맥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주 이름 중에 코로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그러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임금님 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아테리, 관상동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상동맥은 크게는 오른쪽에서 기시하는 우관상동맥과 왼쪽에서 기시하는 좌주관상동맥이라는 게 있고, 좌주관상동맥이 실제로 생명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좌전하행지, 그다음 좌회돌이지 이렇게 나눠서 크게는 세 개의 혈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좋은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기, 뭐 여러 가지 그 트랜스 지방 이런 가공식품들을 먹거나 아니면 또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침착이 돼가지고 혈관 벽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커지면서 혈관 내경을 좁게 만들게 되는데 이걸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 동맥경화증이 왜 생기냐? 원인 결과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동맥경화증이 잘 생긴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뇨, 고혈압이 위험인자가 되겠고, 요즘에는 그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화 자체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가족력,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흡연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진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입니다. 이런 동맥경화증이 심장혈관에 나타나게 되면은 해당 부위가 혈류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니까 손상을 받게 되죠. 이거를 허혈성, 피가 부족한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여러 가지 진단명이 들어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협심증, 허혈성 심장병이 발생을 하면은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환자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가슴 통증의 부위는 특징적인 부위는 명치 주변이 우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쥐어 짜듯이 굉장히 극심하게 아픈 걸 호소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한 거랑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하게 되면은 통증이 목으로 뻗치거나 왼쪽 팔로 뻗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방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동반 증상으로는 뭐 식은땀이 뻘뻘 나고 호흡곤란, 숨차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특징적으로는 몇 분 정도 계속 지속되고 휴식을 하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는 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자체가 피가 안 가서 손상을 받긴 하지만 아직 심장 조직 자체가 죽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혈류를 개통하면 심장이 살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좀 증상이 심한 거를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심장혈관이 꽉 막혀가지고 일정 부분이 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혈류를 재개통해도 거기 죽은 부분은 다시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면은 발생 즉시 돌연사하기도 합니다. 허혈성 심부전이라는 거는 조그만 혈관들이 계속 오랜 기간 누적해갖고 막혀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이때는 통증보다는 숨찬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게 이 2가지입니다. 이거는 응급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협심증이 심하거나 심근경색이 있으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대부분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병들입니다. 진단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가 이렇게 대화만 해봐도 한 80~90%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통증이랑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진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검사로는 혈액 검사,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해외학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CT를 하도 광범위하게 찍다 보니까 CT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질이, CT 영상의 질이 좋아지면서 요즘에는 건강검진하다가 관상동맥이 막혔다 이렇게 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진단은 관상동맥에다가 조영제를 써가지고 막힌 부분을 확인하게 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걸로 병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 두꺼운 혈관이 쫙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는 좀 많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장 기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볼 수 있어서 심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은 심장 치료를 요하는 허혈성 심장병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는 막힌 부분을 넓혀서 그물망으로 이렇게 그물망을 삽입해서 혈류를 재개통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수술로 하는 게 아니라 다리의 혈관을 통해서 마취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고, 요즘에는 이 스텐트만 넣어놓으면 다시 혈전 생겨서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전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물을 여기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내구성을 좋게 하는 스텐트를 사용해서 성적을 많이 높여왔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건데, 이걸 막힌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뒤에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제가 흉부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동영상 소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다. A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or CABG, is performed to improve circulation to the heart muscle in people with severe coronary artery disease. In this procedure, a healthy artery or vein from another part of the body is connected or grafted to the blocked coronary artery. The grafted artery or vein bypasses the blocked portion of the coronary artery, carrying oxygen-rich blood to the heart muscle. One or more coronary arteries may be bypassed during a single operation. During a conventional bypass surgery, your surgeon begins by making an incision in the skin over your breastbone or sternum. He or she will then cut the sternum and move your rib cage in order to get to your heart. Throughout the procedure, your circulatory system will be connected to a cardiopulmonary bypass pump or heart-lung machine. This machine temporarily performs the functions of your heart and lungs during the surgery, allowing your heart to be stopped while the surgeon sews the grafts into place. One of two blood vessels is typically used for the grafts: the internal thoracic artery in the chest or the saphenous vein in the leg. For the internal thoracic artery graft,
Your surgeon will leave the upper end attached to the subclavian artery and divert the lower end from your chest wall to your coronary artery, just beyond the blockage. Your surgeon will then sew the graft into place. For the saphenous vein graft, your surgeon will suture one end to the aorta and the other end to the narrowed artery just beyond the blockage. With the graft securely in place, your surgeon will use electrical signals to restore the heartbeat and attach a temporary pacemaker to the heart. Once your heart is again beating normally, the heart-lung machine will be disconnected. Your surgeon will wire the breastbone back together and suture the skin incision closed. A temporary drainage tube will be placed through the skin beneath the incision. Off-pump CABG is also called beating heart bypass grafting because the heart isn't stopped and a heart-lung machine isn't used. Instead, a mechanical device is used to steady the part of the heart where grafting is being done. Surgeons perform minimally invasive bypass procedures using specially designed instruments inserted through small incisions or ports in the chest. These procedures sometimes require a heart-lung machine. 사람 손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이용하면은 큰 절개선 없이 몇 개 구멍을 통해서 관상동맥 우레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는 수술과 스텐트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 스텐트 하는가 사실은 고민할 거 없이 그 전문의가 가이드 하는 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권고안을 정리해서 낸 게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수십 개, 수백 개 논문들을 검토해가지고 권고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관상동맥병이 뭐 한두 개이면서 단순한 병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병이 아니다. 그러면은 스텐트 넣으라고 강하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여러 부위의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한 군데라도 중요한 혈관이거나 아니면은 좀 스텐트 넣기가 까다로운 병이면은 수술을 하는 게 성적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텐트를 할 수 있어도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성적이 좋으므로 수술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하자 그러면 굉장히 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데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할 수도 있고 그물망 치료도 할 수 있는 경우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수술하는 환자들이 장기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고했을 때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거기 권고한 대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래서 상처가 남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더 안전하고 또 삶의 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텐트와 그 수술 치료 말고도 사실은 병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약물 치료 대부분 가능한데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수판 제제를 투약함으로써 혈전 생성돼서 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혈압이 같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상 혈압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쓰는 약들은 워낙 좋은 약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초이스도 많아서 거기 환자분한테 맞는 거를 최선의 약제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요즘 대세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제라고 알려져 있는 스타틴 제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이 약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뿐이 아니라 동맥경화증 자체를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 분들도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으로 지금 정립이 됐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심지어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스타틴 약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히 그 환자분들한테는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을 거고 안타까운 거는 건강보험 기준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이 넘어야지 그 건강보험 보험 수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서 안 되는 220이 안 되는 분들은
제 돈 주고 다 먹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분들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초 이런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약재 컨비네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약재들을 먹으면서 막 힘이 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보양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평생 드시는 게 몸에 이롭습니다. 이제 대동맥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먼저 대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병으로 대동맥류가 있습니다. 대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데, 이게 The wall of your aorta is composed of three layers that give it strength. The intima, or inner layer, the media, or middle layer, and the adventitia, or outer layer. 동맥벽이 약해지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The elastic muscular media prevents your blood pressure from rupturing the wall. 약하게 하는 효과를 Over time, degenerative disease may cause the media layer to break down, weakening the wall of your aorta. 보시면 이렇게 Blood pumping against the weakened area may cause it to bulge outward, like a balloon. 이런 게 대동맥류. When this condition occurs in your chest, it is called a thoracic aortic aneurysm. 통증 등 유발될 수 These aneurysms may occur in one of several places, including the aortic root, 부위에 따라 the ascending aorta, 다르게 나타납니다. or the descending aorta. 증상으로는 요즘에는 흔히 증상이 없는데 Most thoracic aneurysms have no symptoms. However, when they reach larger sizes, various symptoms may appear, depending on the severity and location of the aneurysm. 통증입니다. Symptoms of stable thoracic aneurysms may include shortness of breath, chest, back, or abdominal pain, difficulty swallowing, 그리고 대동맥의 일정 부위에 이게 크게 생기면은 가슴에 압박감 없이 목이 쉬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동맥에는 그 목소리를 내는 신경이 이렇게 휘 감아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 커지면은 다른 증상 없이 목이 쉬는 것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이 쉬는 환자들은 이비인후과에서 그 진찰을 받겠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대동맥류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대동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냅뒀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대동맥의 크기가 정상적으로는 3c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제 대동맥이 커지게 되면은 뭐 10cm까지도 커집니다. 근데 대동맥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봤을 때 대동맥이 커짐에 따라서 연간 파열 확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그래프에 보시면은 5.5cm를 넘으면서는 급격하게 그 위험이 높아져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5.5cm 기준에서 수술적으로 대동맥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5.5cm가 안 되더라도 한 4.5cm만 되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증상이 없으면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러죠. 수술이 무서우니까. 그럴 때 이제 수술 안 했을 때 예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경과 관찰만 하고 잘 사는가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쭉 떨어집니다. 연간 파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면은 20%도 살지 못합니다. 다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수술의 단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나빠 보이지만 장기 성적은 훨씬 월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동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다른 질병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건강관리도 같이 해야겠죠.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해당 부위를 잘라내고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동맥병은 대동맥박리라고 하는 되게 무시무시한 병이 있습니다. Blood pumping against weakened aortic walls can lead to another life-threatening condition called aortic dissection, which may or may not occur within an aneurysm. 균열이 가게 되고 Most commonly, aortic dissection begins with damage to the intima layer. 흡사하게 되겠죠. 근데 Blood moves through the break in the intima, separating it from the media, causing bleeding inside the wall of your aorta. 보이게 되고 As a result, a flap called a septum forms between the true aortic channel and the false channel.
결국에는 이렇게 터집니다. From here, the blood may break through the outer layer of the aortic wall, causing an immediate life-threatening condition. Or it may re-enter the aorta through another tear in the intima. Over time, a blood clot may form in the false channel. An aortic dissection may be classified according to its location. 하지만 굉장히 아프지 않은, 그러니까 좀 통증이 비교적 경미한 환자들은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이랑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의식 소실되기도 하지만 파열이 같이 동반되면서 그냥 쇼크로 쓰러지신 분들도 있고, 숨찬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어지러움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CT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상 환자의 매끄럽고 아주 건강한 대동맥입니다. 이게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나가게 되는데, 대동맥 박리가 되면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균열된 대동맥이 이렇게 찢어진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응급입니다. 보게 되면은 의사들이 다 놀라죠. 얼만큼 예후가 안 좋은가, 증상 발생한 다음에 첫 48시간 동안 반이 사망합니다. 50%. 1시간 기다릴 때마다 사망률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들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은 의료진들도 엄청 뛰어다닙니다. 수술장 마련하고 수술 준비하고 뭐 설명하고 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굉장히 뛰어다닙니다. 그 이후로는 1시간마다 1% 증가하지 않고 위험성은 약간 둔화되지만 결국에 한 달 기다리면은 사망하는 환자가 대부분 사망합니다. 운 좋게 한 10%에서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되는 즉시 응급수술을 하는 게 의학적인 원칙입니다.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또 우연찮게 제가 어제 퇴근 시간쯤 해가지고 두 분의 환자가 순차적으로 대동맥 박리로 응급실을 내원해가지고요. 제가 저녁부터 새벽까지 수술을 2차례를 해결하고 귀가를 못하고 곧바로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81세, 77세 할머니, 할아버지셨는데 다 수술 잘 되고 케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젊은 분들이 병을 이렇게 대동맥 박리로 오게 되면은 다 수술 받으시는데 70대, 80대 되시면은 환자 보호자들이, 특히 이제 보호자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환자가 너무 고령이고 위험이 높고 합병증이 걱정된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환자들도 수술해달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실제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예도 있지만 사실 85세, 예전에는 뭐 이런 환자들 못하러 더 오래 살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을 텐데 왔습니다. 몇 달 전에 아침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9시에 응급실 내원했고, CT 촬영으로 확진된 거는 10시 반이었는데 수술하자고 설명을 했는데 가족회의가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다 만다 이런, 사실은 기다리면 안 되는 병이죠. 그래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효녀들의 설득에 의해서 수술하기로 동의하고 수술장 들어가서 수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시 반이었고, 수술은 4시간 만에 종료돼가지고 완쾌해서 퇴원했고, 현재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더 사실 것 같은 건강함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85세시라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똑같이 치료 그런 옵션을 제공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대부분 의료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대로 쫓아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는 더 자신 있게 치료를 권하는가? 수술 기법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대동맥 박리가 진단이 되면은 수술 안 받으면은 뭐 90%, 수술 받으면 50% 죽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0% 이상 다 사십니다. 그리고 뭐 암치료 같이 나중에 재발 가능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망률이랑 합병증 빈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하더라도 대동맥 박리 수술하면은 환자를 한 냉동시켜갖고 한 12도까지 냉동시키고 수술했거든요. 여러 가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술 시간만 해도 10시간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짧게는 3시간 이내. 지난 일요일 날에는 81세 할머니가 수술 받았는데 2시간 20분 만에 끝났어요. 피부절개에서 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4일 만에 거의 퇴원할 수 있는 조건까지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의료 수준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굉장히 뭐 스트레스 받는다, 물론 받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 갖고도 치료가 가능한 대동맥 박리의 종류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저희가 수술 권장하는 건 아니고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그냥 약물 치료만 하고 혈압 조절해서 거의 완치시키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예후를 봤는데 그런 분들이 5년 생존율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문의 의견을 잘 따라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대세가 스텐트를 대동맥에 넣는 것 또한 대세입니다. 수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은 굉장히 수술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를 하지 않고 그 관상동맥 스텐트 넣듯이 대동맥에도 이런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렇게 커져 있는 부분에다가 스텐트를 삽입해가지고 완치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요즘에 굉장히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텐트를 넣을 건지 아니면 수술할 건지도 저희가 늘상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중간이 하이브리드 치료라고 일부는 수술하고 일부는 스텐트 넣고 하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산병원 같은 경우 대동맥센터에 관련 과가 5개 과가 있는데요. 개별 환자에서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질환이 과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치료해도 성적이 안 좋고 사망률이 높고 이렇게 해서 거부감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포기하거나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안내하는 대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은 적극적인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동 회진을 돌거나 외래를 이렇게 봐서 환자분을 만나 뵙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루에 수십 번 듣게 되는데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걸 찾지 마시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좋은 음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메가3 지방산 괜찮냐, 그다음 비타민 좀 처방해달라, 그다음에 성분을 알 수 없는 걸로 만든 효소들, 저는 이거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죠? 개똥쑥 같은 뭐 이런 뭐 약초들, 그다음에 막 좋은 걸로 뱀으로 만든 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보신탕이죠. 보신탕 먹겠다는 분 많고 사골 뭐 이런 거 있고, 커피는 마셔도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매일같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좋다고 거의 입증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커피입니다. 커피. 의외로. 커피가 예전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은 반대입니다. 커피 효과를 최근에 굉장히 대규모 임상에서 추적 관찰에서 얻은 결과가 있는데, 커피를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 심지어 사고사까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작년인가 보고해가지고 아주 그냥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6% 감소하고 두세 잔 10%, 네 다섯 잔에서는 12%, 그다음에 그 이상 마신다고 더 좋진 않지만 적어도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좋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커피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커피 때문에 다른 문제가
뭐 가슴 두근거리거나 뭐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 좀 드시는 게 낫겠고, 병이 없으신 분들은 더 권장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권장하고 이래라 이러지 말아라 얘기할 때 저희 의사들은 그냥 과거에 무슨 어떤 책 하나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증거의 수준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근데 그거를 잘 가려 들으시려면은 증거의 수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A, B, C로 나뉩니다. A는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거를 증거 A라고 보고요. B 정도면은 소규모 임상시험이나 아니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얻은 걸 B라고 합니다. C는 이런 게 없는 경우에 그나마 믿을 만한 거는 누가 이런 걸 경험했다더라 하는 증례 보고나 아니면 대가들의 의견들인데, 사실 대가들의 의견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임상시험의 결과. 그래서 이런 증거를 토대로 이렇게 권고안의 수준을 1부터 3까지 나누는데 1은 반드시 해라, 3은 반드시 하지 마라, 이렇게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야 되는 거는 강력한 권고 수준에서 반드시 해라라고 나온 게 있고, 강력한 권고 수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커피는 거의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환자한테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전문가의 최신 지견들이 지금 서점에만 가도 뭐 수백 개고 매일 신문 광고에 엄청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과거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논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입증된 거고 절대 하지 마라. 고혈압 환자한테 고혈압약을 끊지 말아라는 게 권고인데 전문가 의견이 이거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 의견은 망상이랑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모든 광고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옥석을 가려드셔야 되고, 그럼 건강한 식단은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강력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를테면은 작년에 굉장히 좋은 논문에 실린 연구인데, 지중해식 식단과 저지방식을 비교를 했어요. 연구자들이. 그것도 지중해식 식단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올리브 오일, 견과류, 그러니까 뭐 적게 먹는 건 아니에요. 과일, 야채, 생선, 해산물, 콩, 마늘, 토마토, 양파,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는 못 먹게 하고, 뭐 닭고기, 그것도 지방을 제거해가지고 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도주 많이 드시게 했어요. 일주일에 7잔 이상 드시게 했습니다. 이것도 건강에 좀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절대 먹지 말아라 하는 거는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설탕, 그 다음에 초코파이 이런 거 못 먹게 했고, 버터, 마가린, 소고기, 돼지고기 못 먹게 했고, 소세지도 못 먹게 했습니다. 그거를 비교해봤더니 그냥 일반식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 저지방식이랑 비교했는데, 지중해식 식단으로 먹은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고 해서 이것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특히 견과류 소비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만한데요. 또 하나의 논문이 나왔는데 한 12만 명을 30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견과류를 매일 먹는 사람이 암,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걸 관찰했고, 왜 견과류라 하면 땅콩,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뭐 이런 겁니다. 매일같이 먹는 사람은 사망률이 거의 20%나 감소하는 걸 봐갖고, 제가 이거 보고 나서는 매일 먹고 있습니다. 커피도 매일 먹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좀 굉장히 유의하게 강력한 의학적 증거로 좋다고 얘기한 게 TV 시청을 최소화해라. TV 자체 효과라기보다는 TV를 보면은 대여섯 시간은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상인의 경우에 아무 짓도 안 하고 대여섯 시간 누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TV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굉장히 부족하게 만들기 쉽고, 역으로 유산소 운동 좋다는 건 이미 다 뭐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얘기가 됐고, 매일 사과 먹기도 좋은 걸로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서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과로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들은 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질 부리지 말고 다 요즘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사실상 다 최신 지견들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겠고, 이거는 굉장히 정도와 같은 거고 최신지견이라고 할 게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최신지견들이 뭐냐면은 그 정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최신지견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게 최신지견입니다. 역으로 최신 유행을 따르다가 아산병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많이 계십니다. 간이식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이상한 거 드시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특히 가슴 통증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으니까 최적화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 저희가 수술 받고 나면은 이제 약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후는 더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해야지 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